할머니, 지금 도둑질 하시려는 겁니까? 여긴 할머니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닙니다. 보안팀, 이 사람 당장 밖으로 끌어내. 서울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 한복판, 한결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입 과일과 유기농 식재료가 가지런히 놓인 반짝이는 매장 한가운데서 한 노인이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손님들이 구경거리를 발견한 듯 노인을 빙 둘러싸고 있었고 누군가는 대놓고 코웃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돈이 없을 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가운 빗속으로 내쫓겼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습니다. 방금 거지 취급하며 밀어낸 그 노인이 바로 이 백화점을 세운 창업주라는 사실을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서재의 스탠드 불빛만 켜진 어둑한 공간에서 저는 보고서 한 뭉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결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의 분기별 실적 자료였습니다. 표지에는 매출 분석 및 고객 동향 보고라는 제목이 단정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숫자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사람의 눈에는 숫자 뒤에 숨겨진 것들이 따로 보이는 법입니다. 매출은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VIP 고객 매출 비중만 유독 강조되어 있었고 일반 고객 이탈률에 대한 분석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고객 불만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 있었지만 현장 개선 보고서에는 단 한 건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듯 지나치게 매끈한 문장들만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장부가 깨끗하면 현장이 더러운 법입니다. 남편과 함께 동네 구석의 허름한 채소가게에서 시작해 전국의 매장을 거느린 유통기업으로 키워온 세월 동안 저는 늘 현장의 공기를 먼저 읽었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직원들의 표정을 보았고 매출 그래프보다 먼저 손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결유통이라는 이름을 함께 지은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숫자만 다루고 있는 장부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서류를 보자마자 신발끈을 동여매고 현장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보고서 맨 뒷장을 넘기는 순간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품관 현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총괄 매니저 문도혁이라는 자가 손님을 옷차림과 손목시계 브랜드로 등급을 매기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직원들이 손님의 가방 로고를 확인하고 비싼 물건을 들고 있는 손님에게만 달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고 있다는 제보도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가을에는 옷차림이 수수하다는 이유로 매장 입구에서 돌려보내진 손님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동쪽 하늘에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며느리 최설이는 연일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의 걱정이었지만 그 말 아래에는 늘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설이는 회사 전략 본부장이라는 직함 아래 자신의 영향력을 한 뼘씩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발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본부장 결재 없이 올라오는 서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모른 척하면서도 한 발짝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는 일부러 한 가지 소문을 흘려두었습니다. 명예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외부 활동이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끼를 던진 셈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회사 안팎으로 번지자마자 설인이 어떤 발걸음을 내딛는지 비서실장의 보고는 시간 단위로 올라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설인은 사회이사 몇 명을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초동의 고급 레스토랑
한남동의 비밀스러운 와인바에서 이루어진 회동이 포착되었습니다. 명예회장 유고시 경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명분을 쌓고 있었고, 심지어 식품관 사업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넘기려는 사전 협의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잡혔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일군 매장을 제가 눈을 감기도 전에 팔아치우려 하다니, 그 야심의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번 기회에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먼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몸으로 직접 부딪혀 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칼을 들 때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누가 봐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손님의 얼굴로 내가 세운 매장의 밑바닥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요. 비서실장에게는 며칠간 외부 연락을 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사라진 뒤 서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두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밤색 스웨터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옷장 깊은 곳에서 꺼낸 밤색 스웨터는 팔꿈치 부분이 해져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목둘레도 늘어나 어깨 쪽으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텃밭일을 할 때 입던 것이라 흙물이 빠지지 않은 자국까지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바람이 잘 통하는 얇은 면바지를 입고 굽이 달아 비뚤어진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손에는 재래시장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청가방을 들었는데 모서리 한쪽이 해져서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흰 머리카락을 대충 빗어 넘기니 은빛이 듬성듬성 섞인 머리칼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허리를 조금 더 굽혀보았습니다. 지팡이까지 들면 완벽했지만 지팡이는 따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꾸미면 연극이 되고 연극은 눈 밝은 사람에게 들키기 마련이니까요. 자연스럽게 피곤해 보이고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등 뒤에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저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을 읽는 날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서니 아침 공기가 제법 서늘했습니다. 평소라면 비서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겠지만 오늘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보도블록을 밟는 감촉이 오래간만에 발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걸으면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성북동 주택가가 아닌 외곽의 작은 골목에 허름한 채소가게 하나를 열던 날이었습니다. 나무 선반 서너 개를 벽에 못 박아 달고 새벽 도매시장에서 떼어온 배추와 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가게 이름은 한결상회.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사하겠다는 남편의 뜻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손님이 오시면 누구에게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이는 아주머니가 오시면 직접 들어다 드렸고 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가 오시면 물건을 먼저 골라주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시든 잎이 섞인 채소를 파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믿음을 파는 거라고. 오늘 속인 만큼 내일 손님이 줄어드는 거라고. 그 작은 채소 가게가 지금의 한결 유통이 된 것입니다. 전국의 식품관과 유통 매장을 운영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회사가 커질수록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건물이 높아지면 기둥이 더 깊어야 하는 법인데 우리 기둥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으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경영 일선은 임원진에게 맡기고 큰 방향만 잡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손님들의 발소리가 그 증거였습니다. 그 증거를 직접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북동 언덕길을 지나자 한결백화점의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고 금색으로 새겨진 로고가 멀리서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입구 쪽에는 화분 정리를 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장 입구에 도착하기 전 저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며 멀찍이서 직원들을 살폈습니다. 자동문 앞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체격이 넓적하고 턱선이 날카로운 그 남자가 바로 식품관 총괄 매니저 문도혁이라는 것을 저는 사진으로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는 들어오는 손님들의 손목과 어깨를 번갈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시계 브랜드를 확인하고 가방 로고를 살피고 구두의 광택까지 눈에 담는 것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그의 입이 옆에 선 직원에게 무어라 속삭이는 것이 바람결에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VIP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손님을 물건 고르듯 등급으로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내가 세운 매장에서 남편이 이름 지은 이 가게에서 사람을 돈으로 재고 있다니. 그때 문도영 옆에 젊은 남자 직원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 박세준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계약직이라는 작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유독 그 청년만 들어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손님에게도 장바구니를 든 수수한 차림의 아주머니에게도 똑같은 깊이로 허리를 굽히고 똑같은 온기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동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깨끗한 대리석 바닥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원한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자마자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품격 있는 공간이었지만 제게 쏟아지는 시선은 전혀 품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입구 쪽에 서 있던 직원 2명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보풀이 인 밤색 스웨터, 늘어난 목둘레, 실밥이 삐져나온 청가방. 그 눈빛에는 어서 나가주세요라는 말이 글자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직접 막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못마땅해도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을 대놓고 쫓아내기에는 주변 시선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걸음을 느리게 옮겼습니다. 허리를 평소보다 조금 더 구부리고 청가방이 팔에서 흘러내릴 듯 말 듯 위태롭게 걸쳐두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매끈한 대리석, 바닥에 끼익 소리를 낼 때마다 근처 직원들이 고개를 돌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반짝이는 진열대를 지나며 매장 내부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수입 치즈 코너에는 한 조각의 수만 원짜리 제품들이 유리 냉장고 안에 보석처럼 놓여 있었고 과일 코너에는 한 송이에 10만 원이 넘는 포도와 낱개로 파는 일본산 사과가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번쩍이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물건이 아니라 직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손님이 과일 코너에 다가가자 직원 2명이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시식 접시를 내밀고 곁에 바짝 붙어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코너에서 장바구니를 든 중년 여성이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직원은 있었으나 발걸음을 옮기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속이 쓰렸습니다. 장사는 손님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고름을 받는 것이라고 남편은 늘 말했었습니다. 손님이 우리 가게를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거꾸로 우리가 손님을 골라잡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매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총괄 매니저
문도혁의 목소리가 직원 몇 명에게 낮고 날카롭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사 쪽에서 사람이 내려온다고 했으니 정신 차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은 전부 치우라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그 지저분하다는 것이 물건을 가리키는 건지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문도혁 곁으로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매장 안쪽으로 청가방을 든 노인이 들어왔다는 보고였습니다. 문도혁이 턱으로 저를 가리키며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멀찍이서도 보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뭐라 속삭이는 소리가 바람결에 흘러왔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올 생각을 하다니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못 들은 척 채소 코너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열대 앞에 가지런히 놓인 배추와 양배추, 시금치와 깻잎을 바라보며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무게를 가늠해보고 겉잎의 색깔을 살피고 꼭지 부분이 싱싱한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한 손에 양배추를 들고 가격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뒤쪽에서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그 양배추 오늘 새벽 들어온 거라 속이 꽉 찼어요. 겉잎이 좀 상해 보여도 안은 아주 알찹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까 입구에서 유독 정중하게 인사하던 그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박세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눈에는 귀찮음과 경멸이 가득했지만 이 청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에 적힌 친절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우러나오는 온기였습니다. 저는 짧게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세준은 수줍게 머리를 극적이며 다른 손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매장에 아직 사람이 한 명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문도혁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신경질적으로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눈에 잡혔습니다. 그의 예민하게 날이 선 눈동자가 저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기운이 가슴 안쪽으로 스멀스멀 파고들었습니다. 채소 코너 앞에 서서 양배추 한 통을 골랐습니다. 속이 단단하고 묵직한 것으로 겉잎 색깔까지 꼼꼼히 살펴가며 고른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된장찌개에 넣어도 좋고 겉절이를 해도 아삭할 터였습니다. 곁에 놓인 애호박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껍질이 윤기가 흐르고 꼭지 부분이 싱싱한 것을 골랐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제대로 밥 한 상 차려볼까 하는 소박한 마음이 저절로 올라왔습니다. 가격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양배추 한 통에 9,800원, 애호박 2개에 5,200원. 제 손에 들린 양배추는 중간 크기여서 8,300원짜리였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 차이를 따져가며 물건을 고르는 것이 장사를 해온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1,000원이 누군가에게는 내일 반찬의 가짓수를 결정짓는 무게가 됩니다. 저는 그 무게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세준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조금이라도 싱싱하고 알찬 것을 고르려는 정성스러운 손길에는 누군가를 위해 맛있는 밥상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세준은 그런 어르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도 늘 그렇게 채소 하나를 고를 때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한편 매장 반대편에서는 문도혁이 동료 직원에게 턱으로 저를 가리키며 입꼬리를 비틀고 있었습니다. 실적에 도움도 안 되는 손님이 시간만 잡아먹고 있다는 불만이었습니다. 돈 될 것 같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만지기만 한다는 투덜거림도 함께였습니다.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은근히 매장 안쪽까지 흘러왔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배추 겉잎을 살피다가 일부러 시든 잎이 붙은 것을 하나 집어들고 근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것보다 좀 더 저렴한 것은 없나요? 겉잎이 이만큼 시들었으니
조금 깎아줄 수 있는지요? 직원은 대답 대신 코웃음을 흘리며 지나쳐갔습니다. 또 다른 직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배추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시 세준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깨끗하게 다듬어진 파 한 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파는 오늘 정리하면서 남은 건데 아직 싱싱해요. 된장찌개 끓이실 거면 이거 넣으시면 맛있습니다. 돈을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써도 될 만큼 상태가 괜찮은 것을 따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봉지를 받아들며 청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손마디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낡아버린 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아온 흔적이 손끝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젊은이.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남편의 젊은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도 손님에게 뭔가를 건넬 때면 저렇게 웃었습니다.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건네서 기분이 좋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세준이 다른 손님 쪽으로 돌아서자 저는 고른 양배추와 애호박을 청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계산대로 향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기도 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먼저 올라왔으니까요. 문도혁이 팔짱을 낀 채 제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가 있었고 눈에는 사냥감을 포착한 짐승 같은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도혁의 그림자가 제 어깨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장 안이 조용했기 때문에 주변 손님들의 귀에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도혁은 턱을 살짝 치켜든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양복 소매 사이로 번쩍이는 금속 커프스 단추가 형광등 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가방 안에 계산 안 한 물건 넣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는 중이었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도혁은 손을 들어 주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한껏 높인 것은 일부러 매장 전체에 들리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쪽 일을 해왔기 때문에 수상한 행동은 금방 눈에 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매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쇼핑카트를 밀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무게감은 생각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문도혁은 제 허락도 없이 청가방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거칠게 쏟아버렸습니다. 양배추가 대굴대굴 구르며 진열대 다리에 부딪혔고 애호박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세준이 챙겨준 파봉지도 찢어지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작은 물건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흩뿌려졌습니다. 낡은 손수건, 약봉투, 동전 몇 개, 그리고 가죽 케이스 하나. 가죽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은색 회중시계였습니다. 뚜껑에 가는 덩굴 무늬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니셜이 파여 있는 시계였습니다. 남편이 한결상회의 첫 매장을 열던 날 작은 금은방에서 사서 제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선물한 것이었기에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단 하루도 이것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문도혁이 허리를 굽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색 표면을 손톱으로 튕기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런 물건은 어디서 난 겁니까? 설마 이것도 어디선가 주운 거 아닙니까? 심장이 얼음장처럼 식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저런 식으로 다루는 것을 보자 진짜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제 남편 유품입니다. 돌려주세요. 평생 누구에게도 이렇게 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선물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문도혁은 콧바람을 내쉬며 시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은색 뚜껑이 바닥에 부딪히며 가는 금이 가는 소리가 귓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매장은 품격 있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런 차림으로 오시면 오해를 사시는 거예요. 할인 매장이 근처에 있으니 거기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손님들 사이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손님들이 서커스 구경이라도 하듯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세준이 저와 문도혁 사이에 섰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 이건 아닙니다. 이분은 지갑을 꺼내시려던 중이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봤습니다. 문도혁의 눈이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계약직 직원이 매장 한가운데서 자신에게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젊은 청년이 상사 앞에서 그렇게 맞서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도혁은 곧바로 세준에게 재계약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어차피 인원 감축을 하려던 참이었다며 오늘부로 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10달 넘게 버텨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건 부당하다고 분명히 눈으로 확인한 것을 증언한 것뿐이라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당장 이 사람 데리고 나가. 문도혁이 손짓하자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세준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저는 매장 밖으로 밀려나듯 내던져졌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는지 모를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낡은 스웨터가 순식간에 젖어들었고 비틀거리던 저는 결국 매장 앞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금이 간 회중시계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희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남편에게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젖은 제 어깨를 감싸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세준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려있던 사원증을 이미 떼어낸 뒤였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축 늘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전보다 더 맑고 단단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일단 비부터 피하셔야 합니다. 세준은 저를 업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등이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습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강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귓가에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한결백화점의 금빛 로고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세준의 등에 엎인 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청년의 인생을 반드시 바꿔주겠다고. 그리고 저 매장의 뿌리를 좀먹고 있는 썩은 것들을 제 손으로 반드시 걷어내겠다고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준의 등 위에서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때릴 때마다 등이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발걸음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고 경사진 언덕길을 올라가는 동안 세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지만 저를 내려놓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끄러질까봐 등을 더 단단히 받쳐주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멀지 않아요. 빗줄기 사이로 낡은 다세대 주택 한 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세준은 가파른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랐습니다. 저를 업은 채로 4층까지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등에서 땀 냄새와 빗물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지만 그것은 결코 불쾌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에게서만 나는 체온의 냄새였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서너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 얇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접이식 책상과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빗소리가 들려왔고 천장 한쪽에는 누수 자국이 갈색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준이 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작은 서랍에서 수건을 꺼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부터 닦으셔야 해요.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 드십니다. 세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발을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청년이 노인의 발을 닦아주는 광경이라니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수건이었지만 그 온기가 발끝에서부터 가슴 깊숙한 곳까지 퍼져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아요. 여기선 아무도 어르신을 못살게 굴지 않습니다. 세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벽 한쪽에 붙어 있는 빛바랜 신문 스크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30년도 더 전에 지역신문에 실린 제 남편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물건보다 먼저 마음을 건네는 가게, 한결상의 대표, 윤재학 씨라는 제목 아래 젊은 시절 남편의 흑백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오려서 테이프로 벽에 붙여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테이프까지 누렇게 변해 있는 것을 보니 상당히 오래전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저 기사는 제가 말끝을 흐리자 세준이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아, 저거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여주신 기사예요.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저 기사를 보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이런 마음으로 장사하는 분이 있다고. 저분 덕분에 힘든 시절을 버텼다고요. 세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구불구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도 한결 계열 매장의 오래된 단골이셨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매장에서 무시를 당하셨대요.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돈 없어 보인다고. 그 뒤로 외할머니는 다시는 그 매장에 가지 않으셨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세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저는 이미 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르신을 보는데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외할머니가 그때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뒤늦게야 조금 알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턱 멈춘 듯 했습니다. 내가 세운 회사의 매장에서 남편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맹세한 그 공간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할머니가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돌아서셨다니. 그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얘야, 그런데 내 직장은 어떡하려고 그랬니? 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잖아. 제가 겨우 입을 열자 세준은 오히려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세상에 일자리가 거기밖에 있나요? 다른 데 가면 되죠. 그리고 솔직히 요즘 매장 분위기가 너무 숨막혔어요.
매니저님은 손님을 돈으로만 보시고 직원들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응대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세주는 일어나 작은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배고프시죠? 대단한 건 없지만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외할머니한테 배운 거라 맛은 보장합니다. 세주는 낡은 냄비를 꺼내 물을 받았습니다. 서랍에서 멸치 한 줌을 꺼내더니 하나하나 머리와 내장을 정성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 작은 손동작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전에 먼저 하늘로 보낸 아들 윤진우도 어린 적에 저렇게 멸치 손질을 따라 하곤 했습니다. 엄마, 이거 왜 떼는 거야? 귀찮게. 그러면서도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던 7살짜리 아들의 손끝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22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모습이요. 세준이 애호박을 투박하게 썰어 냄비에 넣는 뒷모습에서 저는 진우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물론 착각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어르신,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세준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개를 저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된장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래. 세준은 갸우뚱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손으로 뚝뚝 떼어 넣고 대파를 송송 썰어 마무리하는 모습을 저는 눈물 젖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작은 밥상 위에 뚝배기가 올라왔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옆에 전기밥솥에서 갓 퍼낸 흰 쌀밥 한 공기가 놓였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지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르신. 부족하시면 더 드릴 테니 말씀하시고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간. 멸치 육수에서 우러난 깊은 맛. 투박하게 썬 애호박의 달큰한 식감.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열이 올랐습니다. 빗속에서 젖은 몸으로 오래 있었던 것이 탈이 났던 것입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몸이 덜덜 떨렸지만 세주는 밤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신의 이불을 온전히 제게 덮어주고 작은 핫팩을 데워 등 뒤에 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장판 위에 얇은 담요 하나만 깔고 누웠습니다. 얘야, 넌 춥지 않니? 저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어르신이 더 따뜻하셔야 해요. 잠든 세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손마디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닳아버린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한결 유통의 새뿌리가 될 나무라는 확신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새벽녘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끝내자. 내일 오전 10시 본사 사장단 회의실에 전 임원 소집해라. 답장은 곧장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저는 세준의 머리맡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겉면에 어젯밤 밥값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작은 금속 메달 하나를 넣어두었습니다. 한결유통 창립 기념 메달이었습니다. 창업주 가문에만 전해지는 세상에 단 4개뿐인 것이었습니다. 앞면에는 한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나뭇잎 문양이 정교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이 은혜는 반드시 갚으마. 나지막이 속삭이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렸지만 세주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검은 세단 한 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저는 낡은 스웨터를 벗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문도혁이 세준한테 한 일 녹취록과 영상 전부 확보했나?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세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눈에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눈빛이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온갖 풍파를 헤쳐온 한결유통 창업주의 눈빛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세주는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어젯밤 곁에 누워 계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둥지둥 일어나 좁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머리맡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 어젯밤 밥값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현금 뭉치와 함께 묵직한 금속 물건 하나가 손안에 떨어졌습니다. 앞면에 한결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둥근 메달이었습니다. 뒷면을 뒤집어 보니 나뭇잎 문양이 정교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세준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벽에 붙은 신문 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의 가슴에 달려있는 배지와 손안의 메달에 새겨진 문양이 똑같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쾅 하고 때렸습니다. 어젯밤 그 어르신이 비에 젖어 무릎을 꿇고 계시던 그분이 외할머니가 평생 존경했던 한결유통의 창업주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옷차림으로 일부러 매장을 찾아오신 것도, 직원들의 행동을 조용히 살피고 계시던 것도, 떠나시기 전에 이 메달을 남기신 것도, 세주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메달을 꼭 쥔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소중한 물건일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돌려드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한결백화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결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한 조명 아래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문도혁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은 더욱 빳빳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넥타이 핀은 금색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인사 관련 공지가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에 잔뜩 멋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본사 이사로 승진하는 것이 거의 확정이라는 자신감이 그의 얼굴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제 그 소동도 오히려 점수가 됐을 거야. 매장 품격 관리에 신경 쓴다고 칭찬받겠지. 문도혁이 옆에 선 부매니저에게 속삭이며 킬킬거리는 모습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저는 본사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오만함이 곧 어떻게 무너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을 터였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입구로 세준이 나타났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듯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세준은 근처 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그 어르신 못 보셨어요? 밤색 스웨터 입으시고 청가방 드신 분이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을 감추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제 잘린 계약직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우습게 느껴진 모양이었습니다. 문도혁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눈에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 왜 왔느냐, 어제 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세준이 어르신을 찾아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하자 문도혁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 순간 세준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립기념 메달이었습니다. 한결유통 창업주 가문의 상징이 새겨진 세상에 단 4개뿐인 그 메달이 매장 바닥 위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멈춰 섰습니다. 문도혁이 허리를 굽혀 메달을 집어들었습니다. 앞면에 한결이라는 글씨와 뒷면의 나뭇잎 문양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왜 가지고 있어? 세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두고 가셨다고 말하면 그분이 또다시 도둑으로 몰릴 것이 뻔했습니다. 이미 어제 도둑 누명을 씌워 쫓아낸 마당에 이 메달까지 그분의 것이라고 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터였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세주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도둑으로 몰리더라도 그 어르신에게 해가 가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문도혁은 보안 요원을 불러 세준을 매장 뒤편 보안실에 가두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내던져지듯 밀려 들어간 세준의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졌고 손은 뒤로 묶였습니다. 문도혁은 인사기록 카드를 꺼내 빨간 글씨로 상습절도 전력, 품행 불량이 고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달을 양복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은 채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이 공로를 윗선에 보고하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계산이 그의 얼굴에 환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사장단 회의실에서는 최설인이 사회이사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명예회장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며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신이 임시로 경영권을 대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비서실장의 보고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리 뿌려둔 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인의 손에는 명예회장 해임 및 경영권 이양 동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리무진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로구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확신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칼을 들 시간이었습니다. 본사 사장단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진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최설인이 의사봉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확신이 번져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표정에는 승리를 앞둔 사람 특유의 여유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경영권을 정식으로 이양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인이 미리 건넨 돈의 무게가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명예회장 해임 및 경영권 이양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설인이 의사봉을 들어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회의실 정문이 천둥처럼 열려젖혔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문짝이 양쪽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어두운 회색 실크 재킷을 걸친 노년의 여인이었습니다. 허리는 곱고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장송곡처럼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였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사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서류를 들고 있던 손들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반쯤 일어선 사람도 있었고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설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의사봉을 쥔 손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뒤따라 회의실에 들어선 문도혁이었습니다. 그는 본사 인사팀의 호출을 받고 승진 발표를 기대하며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양복을 가다듬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 채 문을 열었는데 회의실 정면에 서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한 발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설마. 문도혁의 입술이 달깍거리며 끊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양배추를 든 초라한 노인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듯 두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욕하고 가방을 뒤엎고 유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빗속으로 쫓아낸 그 노인이 지금 이 회의실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두뇌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도혁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하는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정신도 멀쩡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둬야겠구나.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숨소리마저 달라졌습니다. 서린은 의사봉을 쥔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정면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결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문도혁이 노인의 청가방을 바닥에 뒤엎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양배추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고 은색 회중시계가 미끄러져 나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시계를 집어들고 비웃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 유리에 금이 가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준이 달려와 막아서는 장면. 그리고 문도혁이 즉시 재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는 장면. 노인을 빗속으로 밀어내라고 보안 요원에게 지시하는 장면. 다음 영상은 오늘 아침의 것이었습니다. 세준의 인사 기록 카드에 빨간 글씨로 허위 내용을 적어넣는 문도혁의 손이 클로즈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보안실에 세준을 가두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장면. 손을 뒤로 묶는 장면까지. 화면이 너무도 선명해서 고개를 돌리는 이사가 여럿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문도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나한테 한 말 하나도 안 잊었다. 도둑질 의심받는 쪽이 잘못이라고 했지. 급이 안 맞는다고 했지. 문도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내 급을 매겨주마. 내가 훔치려 한 건 사람의 존엄이고 내가 짓밟은 건 내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야. 사람을 지갑으로 재고 옷차림으로 등급을 매기는 내 놈의 급이 이 매장에서 가장 바닥이다. 문도혁이 제 발치로 기어와 손을 비볐습니다.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 말이 제일 나쁘다.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안 그랬다는 건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래도 된다는 뜻이니까. 문도혁의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은 의자에 주저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서린이 이사들에게 건넨 돈의 내역을 공개해라.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녹취록, 비밀 회동 장소의 사진까지. 서린이 사회이사 6명에게 각각 거액을 건넨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식품관 사업부를 외부 투자 펀드에 넘기려고 준비해둔 예비계약서까지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뇌물을 받은 자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회사에 공백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저도 다 이 회사를 위해서 사모펀드에 매장을 넘기려 한 서류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 계좌로 들어온 컨설팅 비용 명목의 돈도 전부 추적했고 내가 원한 건 회사가 아니라 돈이었어.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전부 팔아먹고 떠나려 했지. 서린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서린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린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이라는 비명이 복도까지 이어졌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기회를 주었지만
매번 제 믿음을 배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문도혁도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직원 폭행, 인사기록 조작, 허위 고발, 고객 모욕. 그가 저지른 일의 목록은 길었습니다. 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회의실 밖으로 사라져갈 때까지 저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이사 6명에게도 즉각 사표와 전액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아우성이 터져나왔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저는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세준이를 데려와라.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세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목에는 줄에 묶였던 자국이 빨갛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준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외할머니가 그토록 존경하시던 분이시니까 절대 저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세준의 상처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손님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가진 것 없이도 나눌 줄 알고 손해를 보면서도 옳은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런 사람이 한결 유통의 진짜 정신이야. 세준의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 얘야.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야. 시작하는 날이지. 저는 남아있는 임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세준 군을 본사 현장혁신 팀장 및 식품관 총괄 책임자로 발탁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계약직 출신이 단숨에 팀장과 현장 총괄을 겸직하게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세준이 당황한 얼굴로 손을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냥 계약직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기술은 배우면 돼. 하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가르쳐도 안 생기는 법이야. 넌 가장 중요한 걸 이미 알고 있어. 비서실장이 서류 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발탁장과 창업주 특별 장학증서, 그리고 정규직 전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도혁이 조작한 인사기록 카드를 꺼내 회의실 한가운데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새 기록에는 이렇게 적힐 거야. 최우수 모범 직원, 고객 서비스의 귀감, 한결 유통 정신의 계승자. 세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내가 나를 살렸어. 비 오는 밤에 업어준 것만이 아니야. 이 회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내가 보여줬으니까. 그로부터 6달이 흘렀습니다. 한결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의 입구에는 더 이상 VIP 전용이라는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주인인 공간. 매장 안 풍경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손님에게만 뛰어가던 직원들이 이제는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이는 어르신에게 먼저 달려가 들어드렸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부모가 오시면 카트를 밀어드렸고 물건 하나만 사시는 분에게도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세준이 있었습니다. 총괄 책임자가 된 세준은 여전히 가끔 앞치마를 두르고 매장 바닥을 닦았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회의를 하다가도 매장에 어르신 손님이 오시면 직접 뛰어나가 무거운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해했지만 이내 그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직접 청소하세요. 신입 직원이 묻자 세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 매장의 전통이야.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거든. 손님은 가족이라고. 가족이 오는 집은 깨끗해야 하잖아. 저는 그날도 평범한 차림으로 매장을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보석 대신 남편의 결혼 반지만 끼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동네 어르신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 한 명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오늘도 양배추 보러 오셨어요. 그래, 오늘 된장찌개 끓이려고. 애호박도 좀 봐야겠다. 애호박은 오늘 아침에 들어온 게 싱싱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제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에게도 비싼 옷을 입은 손님에게도 똑같이 웃는 직원이 있는 매장. 그것이 바로 남편과 제가 처음 꿈꿨던 가게의 모습이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양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여기요, 드시면서 구경하세요. 세준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는 그 얼굴에서 6달 전 보안실에 갇혀있던 그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요즘 매장 어때?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 어르신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예전에는 눈치 보여서 못 오셨다는 분들이 이제는 편하게 오신대요. 세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제는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여기서 기분 나쁜 일을 겪어서 다시는 안 오려고 했는데 요즘은 손녀 데리고 매일 온다고요. 직원들이 너무 친절해서 기분이 좋다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혹시 그분도 세준의 외할머니처럼 한때 이 매장에서 상처를 받았던 분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잘했다, 얘야. 며칠 뒤 저는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싱싱한 양배추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꽃 대신 양배추를 가져간 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희야, 꽃은 금방 시들잖아. 차라리 맛있는 거 가져와. 같이 먹게. 여보, 왔어요. 납골당 앞에 양배추를 올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장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당신 닮았어요.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줄 알고 손님 앞에서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는 아이예요. 우리 진우가 살아있었으면 저렇게 컸을까 싶기도 하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셨군요. 세준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그의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기일이시라고 해서 같이 드시려고 왔어요. 혼자 드시면 안 되잖아요. 도시락을 펼치자 안에는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겉절이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끓인 거예요.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멸치 손질도 다 했어요. 세준이 납골당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박세준입니다. 어르신 곁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들었죠? 우리 손자가 인사해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세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매장 가시죠. 저랑 같이 가요. 그래, 가자. 납골당 언덕을 나란히 내려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응, 저 이 일 평생 할 거예요. 어르신이 만드신 이 매장을 끝까지 지킬게요. 저는 세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우리 매장의 진짜 주인아. 믿는다. 노을빛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 멀리 한결백화점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 눈에 들어오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향해 우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처럼 나란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매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래오래요.